잠 박사님 나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예지몽을 꾸거든요. 저 예지몽 꾸는 사람이에요. 참나 진짜. 잘 어울려. 예지몽 무시해? 아니 미신 얘기 들고 나왔을 때부터 내가 아니, 그게 왠지 아니라- 예지몽 꼬실 것 아니, 같았어요. 나오시기 전에 그게 저희가 아니라 정리를 하고 모셔야 될 것 크리스찬이야. 같은데. 미신이 그런 거 하지 마. 근데 예지몽을 보세요. 예지몽 꾸는 건 좀 네. 다른 문제야. 근데 크리스찬들도 다 꿈을 통해서 또 응답을 받으니까. 왜 이렇게 미신 같냐 얘기하는데 아니 오늘 의상도 약간 의상이 왜? 그쪽에서 오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 이 방송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네. 돼요. 자, 어떤 분일지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수면 전문 의사이자 잠 덕후 김의중이라고 합니다. 두 분은 몇 시간 주무세요? 5시간, 4시간, 5시간 자는 것 같아요. 되게 짧게 주무시네요. 저는 요즘 좀 심각한 상황인 게 진짜 잘 자는 애인데 제가 해외 출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차가 계속 바뀌니까 수면제에 의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좀 그런 상태가 돼서 자, 여기 상담 받으러 오신 상담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몇 시간 주무시냐고요? 약 먹고 한 5시간 자나? 어이구. 약을 먹었는데도. 근데 두 분만 이렇게 짧게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뭐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6시간 이하로 네네네. 주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네. 잠을 잘 자면 뭐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 독감도 잘 안 걸린다고 그러고 또 요즘 연구에 의하면 또 치매 예방 이런 기억력 향상에도 좋다고 그러고 또 심장마비 뭐 뇌졸중 당뇨병 이런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을 잘 자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시는지. 근데 그게 잠이라는 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애가 자꾸 깨워요. 시간도 없고. 잠이 많이 희생이 돼가지고 잠을 줄여서 뭘 하려고 하죠. 승진할 때 뭐 시험 공부할 맞아, 때 맞아. 어떻게든지 뭐 해내려고 하시죠. 세계적인 그 신경과학자 매슈 워커 교수가 왜 우리는 자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수면 시간을 일부러 줄이는 유일한 종이다. 이것은 느린 형태의 자기 안락사와 같다. 충격적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5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매일 5시간만 자고 5일을 하면은 10시간 정도 못 잔 게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면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면 부채가 생기는데 수면 부채를 해결해야지 우리 이제 건강이 유지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수면 부채가 10시간 쌓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말에 10시간 몰아서 자면 부채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아니겠지. 그때 자야 되는 잠을 그때 자야 되는 것 같아. 몰아서 잔다고 그게 부채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홍진경님은 이과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되게 정확하시네. 아 그래요? 자기 관찰을 아주 잘하시네. 손가락도 누나. 손가락도 나도 이참에 와요. 이참에. 그래서 그 주말에 몰아자면 급한 불은 좀 꺼집니다. 아주 피곤하고 그런 걸 하는데 네. 어떤 연구에 비하면 뭐 한 40분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이면 그거를 해결하는데 뭐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런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반대로 저기 교수님,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거지. 부채가 아니라 1시간씩 좀 더 자. 그거 미리 자두는 건 딱히 효과는 없는 거예요? 문과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잠을 저축한다. 제가 새로운 문과로 와. 아이디어 같은데. 문과적이지?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잠을 뭐 대신할 만한 대체 자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수면 부채와 수면 저축이 다 불가능합니다. 또 잘 자는 게 이제 왜 중요한지 뭐 수험생들이나 이렇게 학부모님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기억이 또 수면을 이렇게 잘 취하면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뭐 일하다가 컴퓨터 확 꺼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 되는 거죠.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쪽 실험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깨어있는 동안은 계속 정보를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막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그걸 정리해 줍니다. 이건 기억해야 될 거,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잊어버려도 될 거. 최근에 보면 수능 시험 되게 잘 본 아이들 인터뷰하잖아요. 교과서 위주로 했다는 애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예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잤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요즘 인터뷰 한번 보시면 잠은 최소한 6시간 반, 7시간은 충분히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옛날에 커피 4발로 마시면서 밤새고 공부한 거 네. 진짜 다음날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도서관에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저도 공부하면은 이게 이렇게 사당 오락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잠을 적게 자고 뭔가 하면은 성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기대인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말을. 근데 교수님 의대 교수님이세요? 네. 의사시니까. 약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아니요. 어디 의대세요? 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습니다. S대? 네. 네, 교수님도 고3 때 그 사당 오락 때문에 4시간만 주무셨어요? 이게 저도 그때는 이제 수면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돌이켜 보면 그래도 7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아요. 고3 때. 오 정말요? 많이 주무신 건데. 와, 7시간 주무시고 서울대 의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잘 자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력 없이. 그런 얘기를 왜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러시.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를 그러니까 잠을 안 잘 하고 뭐 이런 충분히 얘기를. 자면 집중력과 이런 게 좋아져요. 그럼 깨어 있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차이가 있구나. 그다음에 딱 펜을 놓고 우리는 공부를 안 잘 하고 자는 7시간을 잤고 공부를 하고 7시간을 주무시고. 아니 근데 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교수님 솔직히 7시간 안 주무셨죠? 아니요, 전 많이 잤어요. 8시간 가까이? 진짜 고3 때요? 저는 그 자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성격이라. 잠깐만. 저기 저도 되게 많이 잤어요. 네. 저 선생님도요? 저는 안 자려고 커피 한 사발 먹고 배불러서 잤습니다. 맥베스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잠은 삶의 성찬 중에서 제일 가는 영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일 저렴하고 가지기 쉬운 이 영양식을 평생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러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피곤하죠? 자러 가죠, 그만. 저희 재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일부러? 잠자는 패턴이 지금이랑 좀 달랐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떻게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 세그멘티드 슬립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1차 수면이 있고 2차 수면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요? 왜 그러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여기 몇 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 1697년 영국의 법원의 기록을 보면은 첫 번째 잠에서 깨어난 뒤에 외출했다. 부부가 임신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첫 번째 잠 이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2번씩 잤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아마 그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이 서유럽이니까 그곳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좀 다른 잠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서유럽에서는 언제부터 지금처럼 한 번만 자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산업혁명이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농촌에 계시던 농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공장 노동자가 됐거든요. 근데 공장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간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나오면 맞아. 그 공장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수면 패턴이 단상으로 한 번만 자는 걸로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그 잠자는 패턴 또한 그냥 그렇지. 규격화 시켰다라고 봐도 되겠네. 그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잠의 형태까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잠자리 양극화라고 볼 수 있는데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데가 없어 노숙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그럼 어디서 잤느냐? 네. 하루에 4페니 하는 그 관 침대에서 잤어요. 관 침대. 어이구. 어머나, 이 진짜 관이네. 네, 네. 발을 못 뻗어. 아, 그냥- 얘가 구부리고 있네. 그냥 관입니다. 관. 진짜 관이에요. 그냥 아니 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저렇게 관짝에다가 집어넣고 자라 네. 그랬다고요? 굉장히 저렴한 돈으로 노숙보다 약간 좋은 형태를 제공하는 거죠. 4페니가 얼마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한 하루에 2,000원? 근데 더 싼 침대가 있어요. 사실은 놀랍게도. 얼마짜리? 2페니 행오버라 그러는데 이건 1,000원짜리. 저기 죽은 뭐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밧줄에다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잠을 잔대요. 그래서 말도 안 돼. 진짜 어머, 어머, 안타까운 너무 거는 엽기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은 저 밧줄을 끊어버린대요. 아이고. 와, 한꺼번에 이제 우르르 이제 쓰러지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완벽한 알람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참 마음이 어머, 아프죠. 웬일이야. 아니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그렇지 잠이라는 게 뭔가 좀 자세가 편하게 있어야 이렇게. 아니 저거가 뭘 해줬다고 돈을 1,000원이나 받아. 아니 관이 저 밧줄이 뭘 해줬다고. 관이 2,000원인데 밧줄이 1,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저럴 바에 그 관이 그러면 가성비네. 관이 좋잖아. 2,000원이 관인데 어떻게? 아마 잠잘 공간도 없었다는 뜻이죠. 너무 많았어. 어디 가서 이렇게 몸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저런 사진만 봐도 실제로 산업혁명 때는 잠에 대한 가격이 진짜 있었던 거네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편한 데서 누워서 잘 수 있었는데 도시로 와서 노동을 하면서 포기를 했고 편했던 잠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공간이 있으면 뭔가 여가로서의 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좀 포기하고 넘어온 거여서 좀 그 차이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얼마인지는 가격은 잘 못 매리겠어요. 그 자아의 가치라는 거는. 쉬운 듯 어려운 주제일 것 같아요. 잠에도 가격이 있다. 오늘의 가설인데 이 수면의 질에 따라 우리가 금액을 매기자면 차등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같은 경우에 몇 억짜리 침대에서 주무시니까 그런 잠은 뭐 굉장히 비싼 가격의 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면 몸값이 비싼 사람들은 일하는 대로 돈인데 아, 그거를 그렇죠. 자는 시간에 돈으로 한 사람은 비싼 잠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깐 쉬더라도 좀 퀄리티 높게 쉬자. 그러다 보니 좀 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도 하고 그 잠을 대하는 인식 자체가 많이 변하는 게 아닌가. 비용도 올라가고. 그 슬리포노믹스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슬리프노믹스요? 슬리포노믹스 이게 그 숙면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네. 요 산업 자체 시장에 돈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이게 글로벌 슬리포노믹스 시장 규모가 2026년에 4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국내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내가 잠을 잘 자는데 돈을 내는 거가 이제 어쩌면 당연시되는 시대가 아닌가. 근데 그 잠을 못 자면 왠지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거는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는데 수면 부족이 발암 물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업무 특성상 야간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거는 국제노동기구랑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근데 사실 1군인 발암물질이 술이에요. 그럼 나는 1군 발암물질도 하면서 2군 발암물질은 회사에서 하고 막 그랬어. 혼용을 하시는군요. 요즘 다들 뭐 잠이 부족한 추세다 보니까 손해 보는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 금액적으로 너무 좀 추상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집계가 근데 되나요? 계속 그런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지표가 돼서 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예, 최근 그 조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11조 4조? 네, 11조 497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아니 엄청난 일인데. 아, 11조나 돼요? 전국적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나라건 현대인은 수면 부족, 맞아요. 그다음에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질병을 계속 유발합니다. 당뇨, 고혈압, 그래, 맞아. 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연결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출되는 의료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결국 같이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미국 통계이긴 한데 연간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달러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91조 원. 500조. 그 산업혁명이 수면의 질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좀 뭔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수면 부족으로 점점 인류를 몰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어떻게 보면 인류로부터 잠이 사라진, 잠을 빼앗긴 그 모먼트 가장 큰 게 아마 그 에디슨이 전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밤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죠. 일단 밝아지니까. 네. 실제로 그래서 박람회 때 전구를 한 번에 다 켰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류가 드디어 밤을 정복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인 거예요. 이걸 몰아내고 그렇지. 우린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저는 에디슨이 비록 잠은 뺏었을 수 있지만 전 너무 에디슨 씨한테 고마워요. 왜? 왜? 그러니까 에디슨한테 고마움을 못 느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와. 당연히 고맙지. 정환 씨가 돈 버는 거 다 지금 정부에 불 들어와서 버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오늘 네. 주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이, 그렇죠. 에디슨으로 주제로 인해서 봤을 땐 그렇죠. 어둠을 정복을 하게 됐지만 뭔가 사람의 3분의 1이 수면인데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원망스러운 부분도 있다. 근데 잠을 못 자는 걸 에디슨 책임만으로 돌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 빛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에서 보면 이제 그 빛이 나오면은 우리 안에 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돼요.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빛을 보니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위성 사진, 밤 야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쪽에 오면은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빛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쪽이 서울 주변으로 뭐 이 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빛이 조금 통제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빛의 공해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주요한 불면증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받는 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인의 뭐 50% 이상이 불면증을 앓거나 앓은 경험이 있다. 그 중에서 한 10%는 굉장히 심한 수면 장애를 갖고 있다. 아니 진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람은 왜 자는 거예요? 그래요. 잠은 왜 잘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 모릅니다 아직. 잘 몰라요. 근데 그 분명한 사실은 잠을 안 재우면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정확히 잠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답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는 동안 뭔가 세포가 재생이 되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아까 그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자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은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잠을 안 잔다고 해서 왜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소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안 먹고도 열흘 이상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잠을 안 자고 3일
4일 이상 버틸 수 있나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기네스 기록이 있는데 네. 랜디 가드너라는 고등학생이 했거든요. Back in 1964, 17-year-old Randy Gardner broke Guinness World Records for stay awake 11 days straight. 걔 어떻게?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요. 그 열어? 랜디 가드너는 네. 11일 정도 앉았을 때는 자기가 도전을 이어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기네스 기록위원회에서 도전을 중단시켜 버려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뇌를 사포로 긁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기네스가 그 뒤로는 잠을 안 자는 기록 자체를 없앴어. 더 이상 네, 맞아요. 저장하지 않아요. 이제 없앴어요. 왜냐면 도전도 하지 마라. 위험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 네. 모두가 잔다는 것은 곤충도 자고 새도 자고 응. 고래도 자고 다 자는데 그들의 잠을 자는 패턴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뇌는 당연히 잘 때는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자거든요. 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그거를 반씩 잘 수가 있어요. 반씩. 누가 그래요? 그 고래도 그렇고 새도 그런데요. 새의 경우 아주 재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이 시각은 이 뇌랑 반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뇌가 잘 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은 뜨고 있어요. 어머. 새가 이제 한쪽 눈만 뜨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상황은 자는 거예요? 나머지 반 뇌는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데 새들이 쫘라락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잠을 자냐면은 맨 끝에 있는 두 마리 새는 한쪽 눈을 감고 오른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 왼쪽 끝에 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운데 새들은 다 자- 두 눈을 감고 우와. 자고 있어요. 불침번 서는 거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불침번을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설 수 눈 있는 떠야 거죠. 되는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이 배치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뜨시고 이렇게 떠야 되고요. 근데 제가 더 웃겼던 거는 이게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새는 결국 한쪽 뇌는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 바꿔요? 둘이 방향을 싹 바꿔요. 이렇게 아, 뒤로 돌아요. 아 뒤를 돌아서. 뒤로 돌아서 다시 눈을 바꿔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가운데들은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마 돌아가면서 자기 교대를 자리 해주겠죠. 아 교대를 교대를 하긴 하지 해요. 그래서 이 잠을 잔다는 것이 그 인간만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하루 주기 생활 리듬을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안타깝지만 지문에 대한 답은 현재 잘 모른답니다. 그렇게 해서 잠에 들었어요. 그럼 약간 모드가 잠자는 모드로 갔다가 다시 깨는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 그거는 뭐 그것도 본능적으로 그냥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이제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졌죠. 자고 깨고 이게 24시간 주기로 반복이 되죠. 네. 근데 이 수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가 단백질 생성이라든가 다음 날 쓸 뭐 에너지 비축 이런 것도 이렇게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밝혀졌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동굴 같은 데다가 이제 외부 자극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당신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깨고 싶을 때 깨십시오. 이렇게 하고 생활을 시키면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 한 24.2시간, 24.5시간 이런 거죠. 사실 2017년에 그 제프리 홀, 다음에 마이클 로시바시, 다음에 마이클 영 세 사람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의 원리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생체 시계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물 속에 들어가도 무언가 우리 몸 안에서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혹은 이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햇빛이 없이 시계가 돌아가려면 무언가로 시간을 재고 있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뭘로 재고 있냐면은 어떤 물질의 양으로 재고 있거든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단서가 된 거는 사람으로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초파리로 실험을 했고요. 초파리의 경우 번데기에서 성충이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대개 아침 시간이에요. 대개 아침이라는 얘기는 무언가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피리어드라는 유전자,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초파리가 그 우화되는 시간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유전자가 시계와 관련이 있는 거란 걸 안 다음에 이제 이걸 연구한 건데 결국은 유전자란 건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하여 단백질을 차곡차곡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의 양이 결국은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근데 양이 끝없이 늘어나기만 하면 시계가 될 수 없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이 단백질이 늘어나면 이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이 결합하여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결국은 얘를 또 줄여서 이게 줄어들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유전자와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끝없는 이런 주기를 만들어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없이도. 그래서 이 전체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초파리를 통해서. 초파리를 통해서. 근데 초파리라고 해서 어떻게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할까 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생명체는 많은 걸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걸 밝힌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럼 사람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을 자게 설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침잠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생체 시계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요. 저녁형 인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침형 인간의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이클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불면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 거죠. 오늘의 이제 가설이 아까 잠에도 이제 가격이 있다 그거였잖아요. 아침형 수면 그리고 저녁형 수면에 따라 매겨지는 뭐 가격도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누가 더 뛰어나다. 뭐 연구를 하긴 했다는데 저녁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올빼미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그 아침형 인간보다는 인지 기능이 좀 더 뛰어나다는, 뛰어나요? 네, 뛰어나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데 워낙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을 이게 주지 사람을 않기 때문에. 대상으로 한 실험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데 그렇지. 근데 뭐 저녁형이 조금 더 인지 기능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그 뒤로 나온 게 아침형 인간이 저녁형 인간보다 나은 것은 먼저 일어나서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형 인간들이 일단 사회를 장악한 다음에 아침에 학교를 가게 해서 아침에 시험을 보게 하면 아침형 인간들이 출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문과 이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형이 먼저 일어나니까 얘네가 먼저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세팅을 해놓으니까 그렇지. 저녁형이 깨보니까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뭘 할 수도 없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 어느 시간을 맞추느냐 이전에 똑같은 시간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든
오후 2시든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게 좀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력에서 중요한 좀 어떤 현상 중에 하나는 뭔가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게 있어요. 지게 내면화. 네, 그래서 근대의 풍경으로 제일 상징적인 풍경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마을에 시계탑이 들어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요? 시계탑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시계를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요. 시간을 오전, 오후, 저녁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시계탑이 딱 생기면 우리가 아침 9시에 모여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그렇죠. 스케줄을 짜려고. 사회를 규율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탑이 들어서기 전에 그 세상에서는 한두 시간 이상의 그런 불확정성을 언제나 안고 살았거든요. 다들 그냥 뭐 점심에 만나자, 뭐 오후에 만나자 이러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시계를 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도원이었대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다 죽으려고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몇 시에 뭘 하라 그러는 게 이들을 딱 규율에 맞춰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전 사회로 확장하는 거죠.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가장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행동을 다 통제하는 건데 시계를 갖다 놓고 9시에 전부 일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무시무시하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뭔가 우리 사회가 잠을 많이 자는 애들은 약간 게으르고 나태한 이미지를 조장해 와서 뭔가 괜히 죄책감을 갖게 하는, 자면 안 돼, 성인이니까 돈 벌어야 돼 하니까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이게 약간 좀 문화적인 이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을 일종의 좀 죽음의 일부로 보는 그런 고대 그 사상가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 그게 그 밤이랑 어둠이랑 두려움, 죽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잠의 신이 누구냐면 힘누스거든요. 힘누스는 어디에 사냐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 살고요. 그 동굴 주위로는 망각의 강인 레테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면 모든 걸 잊게 해준다. 이게 사실 죽음이랑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힘누스의 형이 있어요.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건 죽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그런 맥락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둠, 밤, 잠, 죽음 넷이 한 가족인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무서워. 아니 정확해요. 막 왜냐면 망각의 강 나오고 막. 이 힘누스의 아버지가 어둠의 신이고 힘누스의 엄마가 밤의 신입니다. 세계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세계관 희한하게 짰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네. 그림이 자고 보이시죠? 있네. 여기 지금 힙누스랑 타나토스가 있어요. 힙누스가 누굴까요? 힘누스. 저는 좀 어두운 게 아무래도 죽음 같아. 죽음. 아니 나는 여기 하얀 사람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 안쪽은 그냥 약간 입 벌릴라 그러잖아요. 자는 거. 지하철에서 적는 사람 얼굴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힙노스고요. 아, 뒤에 그래요? 어두운 쪽이 궤도님 말씀하신 죽음이죠. 것처럼 죽음의 그러니까요. 신 네,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 잠의 신 손에 보면은 꽃이 하나 있어요. 예. 네. 꽃 있어요. 저 꽃은 무슨 꽃일까요? 저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국화? 저 꽃은 양귀비라고 합니다. 양귀비. 느낌이 딱 오시죠? 그러니까 몰핀 같은 거. 그렇죠. 양귀비가 저게 아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옛날에는 그게 진통제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진통제라는 게 잠이 오게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이름이 몰핀일까? 몰빵 아니 뭐. 잠깐.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한 게 아니라요. 죄송한 게 아니라 너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같은 생각을. 뭔가 그 몰핀이라는 이름은 바로 모르페우스가 꿈의 신이에요. 원래 꿈과 잠은 같이 가는 거니까. 아 그렇지. 네, 그렇게 해서 그리스 이름이 신화에서 유래된 거구나. 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가설 증명할 시간이 왔는데 진짜 오늘 가설은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한마디씩 결론을 들어볼게요. 우리 배명호 작가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잠의 가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매기는 기준이 다를 것 같아요. 비용으로 정의할 때하고 이거 나의 자아와 관련된 거라고 정의할 때 되게 다를 것 같아서 이거 문과에서는 가격을 책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궤도님. 잠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잠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영상을 보는 겁니다. 누구 영상이요? 실제로 제 영상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료로 그 가격 그래요.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면제 같은 존재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궤도 씨. 틀자마자 주무세요. 그 영상은 뭐 내성 생기고 이런 거 없죠? 내성 없어요. 내성 없. 영원히 쓸 수 있고 무료로. 알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 잠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이걸 가치로 따지는 게 정말 무의미할 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특히 제가 한때는 잠을 잘 잤다가 이제 잠을 못 자게 됐을 때 그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거든요. 잠은 가치로 따질 수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김혜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잠에도 가격이 있다. 제가 마음을 바꿔야겠습니다. 저 모두 강의에서는 네. 이렇게 값싸고 쉬운 걸 왜 안 하시냐고 여러분한테 외쳤는데 잠이. 네, 여러 선생님들 얘기하시고 또 인문학적인 그런 뭐 배경도 듣고 하다 보니까 비싸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잠의 가격이 무척 비싸다. 진짜 근데 잠이 보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저는 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탈배돼.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인간 유전체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정균이라고 합니다. 오늘 놀라운 오븐은 두 분께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네. 도경환 씨, 네네. 경환 씨는 아내분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엄청. 아 잠깐만. 아니 오늘 이거 유전자 얘기인데 갑자기 시작부터 그렇게 애정. 그 경환 씨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유전자 때문이거든요. 그게 유전자 때문이라고요? 네. 이게 나는 유전자를 고려해가면서 사랑을 해본 적은 없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나서 사랑하는 것 뿐인데 적외선이 나오죠. 그게 무슨 과학적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생리학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유전자는 페로몬 같은 물질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에 좀 유전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그런 상대에게 끌리게끔 또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기보단 좀 다른 사람한테 네네네. 끌리는. 맞아. 오 맞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전자의 반을 가장 효율적인 상대와 거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결혼은 어떻게 보면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저는 지금 유전자 거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고모하고 이모 네. 중에 누구랑 더 친하세요? 이모. 저도요. 예상되는 답변 진짜요? 감사드리고요. 왠지 모르게 외갓집이 더 좋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하, 치킨도 처갓 양념통닭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시댁 양념 통닭은 시댁집 없잖아요. 양념통닭 없어요. 시댁집이 없네. 일단 시댁 양념통닭 너무 불편해. 아니 양념이 맛은 너무 코로 어려워.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식당에서도 저희가 이모 이렇게 부르지 고모는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색하고 좀 안 친근하고.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더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결과가 아니고 미국에서 한 결과니까 아 진짜요? 네, 외국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것도 유전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와 더 친한 것도 유전자와 상관이 있다. 왜지?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뿐입니다. 어머니. 엄마.
자기 배에서 자기가 직접 낳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는 외가만큼의 핏줄에 대한 확신이 덜하다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핏줄을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무의식적인 본능이 있다는 건데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이 직접 낳은 모계 쪽이 더 확신을 갖고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개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성향에도 약간의 유전학적인 진짜? 백그라운드가 있다. 고양이파, 강아지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고양이가 인간하고 더 가깝지 않나요, 유전적으로? 우리 호르몬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제 세로토닌은 좀 더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에게서 많이 높은 편이고 도파민은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좀 높게 나타나는데요. 고양이는 약간 좀 독립적이고 제멋대로잖아요. 그 도파민의 경우는 뭔가 새로운 것을 탐색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에 대해서 더 쾌감을 느끼는 도파민이고 네. 세로토닌은 어떤 사회성,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계 질서에 따른 행동을 좀 더 잘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걔는 좀 순종하고 좀 친근하고 그래서 세로토닌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더 개를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에서 고양이보다 반려견을 가진 경우가 많게 나타납니다. 야, 그런 조사 결과도 있구나. 많은 분들이 두 분처럼 유전자가 뭐 이런 것까지 결정해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생존 기계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내 몸속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게 내 유전자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두뇌를 비롯해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몸이란 것은 유전자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자기 자신이 번식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는 또 인간 세상은 유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좀 인정할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아니 배가 고프면 배고픈 주체가 나지. 내 아니라니까? 유전자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거를 대신 먹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영화를 봐도 내가 영화를 보는 건데 내 유전자가 본 거야? 유전자가 즐거우려고 대신 봐준 거지. 여행을 가도 내가 여행을 간 아니 건데. 얘가 가고 싶어서 간 거라고. 아니 문과 선생님들 이게 맞는 얘기 같습니까? 유전자가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에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저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UC 얼바인의 제임스 펄론 교수라고 네. 이 사람이 신경과학자인데요. 네. 맨날 뇌를 찍다가 자기 뇌를 찍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이코패스 뇌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조상 중에 진짜 연쇄살인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 좀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실제로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뭐 예를 들면 친구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거는 따분해서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손자랑 게임을 하는데 할아버지들이 보통 적당히 해서 져주잖아요. 네. 반드시 이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사이코패스가 되지는 않았죠. 네, 그건 그 어머니가 이 제임스 펄론 박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진짜 키우고 싶은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만 강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게 발현하기 쉬우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운동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게 발현되지 않은 그렇지. 거고 그래서 인생을 무조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뭔가 확실히 문과적으로 봤을 때 유전자가 있고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뭐 후천적으로 그 스위치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네요. 오히려 아까 그 전 사이코패스의 그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되기 위한 사회성이 결여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유전자가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이과적으로. 상당히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깨닫고 뭔가 노력을 해서 사이코패스가 안 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안 됐다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사회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번식 기계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저는 그냥 생명체 자체가 화학적으로 작동되는 기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인 거는 그게 맞아요. 그 말 아니에요? 아니 어찌됐건 기계잖아요. 그 기계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데 아 나 저 사람 아니 죄송해요. 저 사람이라니요. 아니 죄송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이라니요. 실제로 우리 인간도 물질이잖아요. 우리 몸도 물질이에요. 던지면 떨어지고 불태우면 불에 타고 때리면 뭐 어디가 왜 그래 망가지고. 자꾸 말아.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정보가 유전자에 있는 이상 유전자는 사실상 거의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한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이 지금 최정빈 교수님 때문에 벌어졌어요. 너무 말씀을 좀 폭탄 발언을 던지셔가지고. 제가 수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그 의지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의 종속된 의지와 유전자와 독립적인 의지, 그리고 유전자에 반항하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된 의지라는 거는 나는 꼭 결혼을 하겠어. 이 남자와 결혼하겠어. 혹은 이 여자와 결혼하겠어.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유전자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뭘 먹고 싶다. 당연히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싶다는 것도 유전자의 종속된 의지죠. 근데 유전자로부터 독립된 의지는 먹고 싶은데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유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걸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에 반항하는 의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지만 이것을 어떤 교육과 노력으로 대항하는 거죠. 교수님 공부 잘하는 유전자 따로 있고 못하는 유전자 따로 있죠. 불행하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 있죠. 외국어 잘하는 유전자 있고 못하는 유전자 네,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모든 게 유전자야. 아니 너무 저 상담하지 아니, 마시고요. 진짜로, 아니 모든 게 이제 끝났어. 상담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결론은 났고 그냥 허무주의에 빠지면 돼 다들 허무주의자가 되면 염세주의. 돼. 허무주의 유전자가 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유전자라고? 하지 마. 끈기라든지 동기부여 또 유전이죠. 또 유전자의 영향력이 맞아요. 있고 심지어는 실전에서 시험을 좀 더 잘 보는 사람 실전에 강한 사람. 예. 그것도 유전자예요? 그것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운빨 아니에요, 그건? 뇌에서의 어떤 회로와 연관을 짓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데 시험 보면 조금 더 틀리는 애들, 안 되는. 예. 원래 실력보다 안 원래 나오는 실력보다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원래 실력보다 좀 더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고마워요. 게임 끝난 거야. 왜냐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제일 싫어. 그 애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네요. 너는 왜 공부를 남들보다 2배를 절대 뭐라 했는데 할게 성적이 안 나오냐? 어허.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그걸 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스스로 탓해야죠. 이 유전자라는 게 우리가 쉽게 볼 그게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유전자라는 책이 있고. 맞아요. 리차드 도킨스의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 너무 유명한 책인데 정말 유전자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정말 뭐 어떤 뭐 다정한 부분이 아예 없어요. 뭐 어떤 의식, 심리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염기서열 그 자체로만 존재를 하는 거죠. 목적은 단 하나. 나를 퍼뜨려야 된다.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좀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것은 아마 가장 당연한 것 같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까요? 나와 다른 개체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개체인데 내가 왜 나왔으니까. 내 그러니까 새끼니까. 나왔다는 게 왜 중요해요? 아니 교수님 안 중요하세요? 자, 그러니까 혼자 사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정말 태양이 돌고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 땅은 평평한데 평평한 것 같은데 왜 둥글까?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은 자식을 사랑할까? 이거에 대한 답은 원래 없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사랑하냐면은 유전자가 절반 들어 있으니까. 지분이 반이 내 거라서.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 개체인데, 근데 그 유전자를 절반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소중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면 교수님은 자제분들한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는 네 유전자의 절반이 내 거라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좀 더 크면 고백을 해야죠. 아니 도대체 교수님, 아니 뭐 하는 분? 조금만 더 크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요. 사이코패스 유전자가 있겠는데요. 죄송한데요. 교수님 좀 바꾸고 갈게요. 저쪽 저기 서울대학교 쪽으로 한 번만.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렇게 시크하게 솔직하게 대답하실 거라고는. 팔자는 못 바꿔도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다고요? 여태까지 그게 안 돼가지고 녹화를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나 바꿀래. 뭘 바꾸실래? 나 외국어가 너무 안 돼. 그 노력을 하세요. 아니 그 유전자 때문이에요. 아니 공부하면 돼요. 교수님 그럼 제가 만약에 언어 능력 있는 유전자를 몸에 주입해요. 그럼 언어 능력 생겨요? 뇌세포를 다 바꿔야 되니까 뇌세포를 다 바꿔야 되니까 주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독하시다 멘트가. 뇌세포를 다 긁어내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긁어내고 일단 그럼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다 긁어내고 일단. 그 사실 되게 꽃미남이신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혹스럽네요. 사람이 늙는 것도 유전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화에 대한 거를 딱 끄집어내면은 궁극적으로는 불멸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노화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서 DNA에 계속 손상을 입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화가 근본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제 우리 몸에는 사실 그 고장난 DNA를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그 시스템을 꺼버리거든요. 끄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살, 30살 때 번식을 하고 나면 사실은 이 개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DNA 일회용품이 복구를 더 이상 없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시스템을 되돌린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너무 무섭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그러면 인간의 그런 유전 형질을 싹 다 바꿔가지고 뭔가 새로운 유전 형질을 또 발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유전자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몇 가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다른 걸 껴놓으면 레고 블록을 빼서 다른 블록으로 끼면 어떨까? 아 그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게 바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입니다. 가위요? 가위처럼 레고를 하나 빼는 네, 게? 레고를 잘라서 요거를 다른 걸 갖다 붙이자. 네, 그래서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있어요. 이게 3세대 유전자 가위인데 그게 지금 가능한 기술입니까, 교수님? 네, 가능한 기술이고요. 이게 원래는 세균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주된 적은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마다 세균이 싸워야 되는데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있다가 잘라내는 그 시스템을 세균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사실은 이제 그 요거트 회사에서 찾게 됐는데 요거트는 이제 유산균을 많이 키우잖아요. 유산균을 자꾸 공격하면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찾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정말 유전자 가위처럼 써보니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체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됐죠. 당시 과학계에서는 정말 저도 느낌에 이거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중요한 기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 기억을 했던. 근데 그게 2012년인데 2020년에 노벨상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정균 교수님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거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부 잘하는 거, 뭐 외국어 잘하는 거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우리 애는 그런 거 다 잘하는 걸로 만들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면 그러면 또 어떠한 애들이 태어날 수 있냐면 얘는 전투만 하는 애로 그리고 얘는 허드렛 일 이런 일만 하는 애로 만들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나쁜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특화된 애들도 만들 수 너무 있다는 거죠. 무서워.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회의가 있었고요. 그 국제 유전자 편집 정상회의에서 그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금지하기로 그때 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Well, it's an incredibly complex process. Advances in conventional treatments, and perhaps we're going to see significant advances in somatic gene therapy, will now allow many more of such patients to reach breeding age and want to have children. But I wish there were clearer ethical guidelines for scientists not to. The issues here are so much more ethical and moral issues rather than purely scientific issues. 지금 합의된 내용은 내 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는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후대로 전해지는 유전자 편집은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이유는 뭐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서 뭐 기형으로 나온다든가. 이상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현재도 완전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만 했는데 엉뚱한 문제가 그 유전자 편집한 것이 끼치게 될 영향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병을 얻게 된다거나 우리가 완벽하게 아직 그러니까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으로 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더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직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상대로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꼭 금지된 거 하는 애들 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하지 혼자 말라는데 실험실에서 가고.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단을 한 상태예요. 판단을 못하니까. 그때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을 세계 최초, 인류 최초로 성공했다. 근데 사실 이게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합의를 하고 해야지. 네. 이분은 인류 최초 유전자 편집을 시도한 과학자로 타이틀을 따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뭘 했냐면 그 아빠가 에이즈를 갖고 있어요. 이 아빠와 엄마의 아이를 이 에이즈가 발현되는 그 부분을 편집해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탄생하게 내가 도와줬다 하고 당당하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고 학회에 발표하러 나온 겁니다. We edited non-viable embryos and established two embryonic stem cells. So Lulu and Nala were born normal and healthy. Children, and they don't have that autonomy. How did you done the ethics review?
아니 봐봐 말 진짜 안 듣게 생겼어. 진짜 안 듣게 생겼어. 네. 그 자리에 교수님이 안 갔어요? 학회? 다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 거길 안 가면 어떡해요. 가서 허쟁코이 잡들이를 해야지.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결국 징역형을 받아서 징역형을 살고 얼마나 살았어요? 3년을 살고 출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쌍둥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새로운 변이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치료에 적용이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뭐 근육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딱 하나거든요. 그럼 그 경우는 이제 근육에 주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죠. 혹은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경우에 눈에 주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이미 시중에 약이 나와 있습니다. 저 교수님께 궁금한 게 그렇게 편집된 유전자는 그러면은 바뀐 상태로 자녀에게 전해지나요? 아니면 나만 편집된 거고 다시 자녀를 낳으면 원래 유전자로 전해지나요? 자손에게 간다는 거는 정자와 난자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주사하는 거는 치료 목적으로 자기만 고쳐지는 거지 다른 몸의 다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자, 난자, 생식 세포에도 영향을 안 받죠. 그러면 내 눈과 관련된 무언가를 가져와서 체외에서 편집을 하고 다시 주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그 부분이 변하는 거예요? 크리스퍼에 필요한 그 카스9이라는 단백질, 그 유전자로 가게끔 만들어진 RNA, DNA 이거를 그냥 직접 눈에 넣는 거예요. 눈 세포 안에. 그럼 그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그 해당 유전자를 바꿔버립니다. 그 바뀐 거는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부자들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부자들의 자손만 정말 우량한 좋은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 대대로? 또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에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 맞추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위너와 루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양성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유전자 양극화가 생기겠다. 맞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 아니고 뭐 역사적으로도 상류층은 왜 상류층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사세라 그러잖아요.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케이스도 그런 거 아닌가요? 대표적이죠. 이 가문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가족 간의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를 선점해서 자기네들끼리 공유하는 거예요. 탄탄한 네트워크로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끼리만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끼리 주로 결혼을 하게 만들었죠. 아무리 그사세라 그래도 근친혼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럽 왕족들의 그 초상화 말고 사진들을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 왕인데 되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 차 대대전 당시에 영국 왕과 러시아 황제가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가까운 친척까지는 아닌데 정말 서 있는 모습 보면 옷만 다르게 입고 있는 두 사람처럼 보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 이게 그 턱으로 좀 유명합니다. 합스부르크의 턱. 그 벨라스케스가 그린 그림의 시녀들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약간 근친혼 때문에 그런 얼굴이다 이런 얘기. 잘못 알고 계신 게 순혈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병이 생겼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순혈이라는 게 유전병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러 피가 섞이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됩니다. 그런데 근친혼을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계속 누적이 돼서 점점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교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친혼을 하니까 만약에 섞였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된 후손이 나왔을 텐데 부정교합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뭐 불임까지 오고 정신병까지 오니까 후손을 낳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좀 잘 그려준 거래요. 실제로는 아래턱, 위턱이 맞지 않아서 침을 막 줄줄 흘리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리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턱이 약간 나오는 거로만 그렸지만 좀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착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랑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걸 봤는데 약간 유전이랑 관련이 없지만 인공지능 요즘 계속 데이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자기가 생산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쓰레기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외부의 것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넣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넣더니 완전 쓰레기가 나온다. 편향돼 버리는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다양성 확보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살면서 유전자 이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진짜 내 유전자가 일로 다 갔구나, 흐뭇하구나, 뿌듯하구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유전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철학적인 내용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시중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10억, 20억 이렇습니다. 크리스퍼로 유전자를 편집해 질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영국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를 활용한 치료제가 승인됐습니다. 한 명당 치료비가 우리 돈 26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혜택받는 건 극소수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작가님, 이런 소재를 다룬 영화나 소설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 낸시 크레스라는 미국 작가가 쓴 그 허공에서 춤추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중단편 소설집인데 거기에 스페인의 거지들이라고 하는 그 중편 소설을 보면 불면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면인, 잠을 아예 안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지능을 개선하지 않아도 더 뛰어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이 시놉시스는 뼈대에 해당하는 거고 실제로 풀어나가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 특권층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입장과 평범한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왜 미움을 받고 있고 근데 태어나 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고민들을 윤리적인 고민들을 굉장히 폭넓게 담고 있고 특권을 갖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교류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담고 있고 SF는 그런 성찰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 하나가 진짜 잘못된 생각으로 엉뚱한 짓 했다가 이게 뭐 굉장한 돌연변이를 맞아. 만들어내서 지구 자체를 쥐라기 공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에 두려운 거죠. 자, 사람들은 새로운 게 생기면 일단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저 어릴 때도 신용카드 쓰면은 뭐 큰일 나는 분위기였어요. 빚쟁이 된다고. 맞아요. 근데 지금 신용카드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전자를 바꾸는 것도 언젠가는 좀 인정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까요? 그 1960년에 미국 FDA에서 이제 새로운 약을 승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약이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발명품이라는 명칭을 얻었거든요. 혹시 무슨 약인지 추측이 되시나요? 이런 게 꽤 있지 않나요? 50년대요? 60년에. 60년대? 오래된 약인데 60년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약이 뭐 아스피린 아니면 타이레놀이지 뭐. 인슐린? 그 약의 이름 노비드라고 하는 피임약입니다. 근데 그 피임약이 개발됐을 때만 해도 사실 엄청난 사회적인 반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죄라고. 아 그렇구나. 낳아야 될 생명을 억지로 못 낳게 하는 거니까. 그러네. 1970년대에도 이 시험관 아기랑 관련된 기술이 나왔을 때 모두가 이거는 말이 되나?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은 뭐 너 얼려놓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최초의 시험관 아기로 탄생한 루이스 브라운이라는 분. 네, 이제는 40번째 생일을 맞이하셨고 두 아이의 어머니시죠. 지금은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하면은 위기가 있는 부부들에게 큰 한 줄기 희망입니다. 실제 시험관 아기로 많은 아이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의 결과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네, 유전자 편집도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법이 좀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좀 잘 짜여져서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네요. 철저한 뭐 기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거기서 감시를 받으면서 정말 드문 케이스에 적용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쓰면 좋은데 사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보다 그게 경량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처음에 진공관으로 나왔을 때는 뭐 그냥 뭔가 나왔지만 아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PC가 됐을 때부터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놀라긴 했지만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GPT가 나오면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전자에 관한 기술이 벌써 나오기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지금 키트로 나오고 경량화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 언제든지 해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무언가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윤리적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기술만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논의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우려할 만한 상황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과학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제가 과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마무리. 이 유전자 문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요. 맞아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이 기술이 위험하다는 거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역사 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 갖고 보시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알지 않고 비판을 하거나 알지 않고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알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야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옳든 틀리든 자신의 어떤 의견이 생길 거고 그런 의견들을 모두 갖고 있을 때 그걸 모아서 우리가 하나의 정책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모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도 나올 수 없고 어떤 합의도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어떤 윤리적인 판단도 나올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가다가 큰 사건을 겪은 다음에야 이제 허둥지둥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크리스퍼가 나온 지 벌써 이제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논의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를 토의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자 가위라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좀 뭐 지나친 상상력이나 우려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또 허첸쿠이만 봐도 벌써 징역 먹었잖아요. 징역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서로 견제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전자 바꾸는 게 뭐 엄청 막 이런 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더 이게 좀 지식적으로 사회 전반에 좀 퍼져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회 근본적인 문제 또 연결을 지어서 좀 해결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가설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팔자는 못 바꿔도 유전자는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럼 내가 우려하는 최악의 스토리는 뭔지 알아? 뭐예요? 반인 반어.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 인어공주를 만들어내는 과학자가 있는 거 나는 진짜 최악인 거. 그런 과학자는 없습니다. 네, 뭐 디즈니가 만들었죠. 자, 유전자를 바꾸면 팔자 바뀔까요? 제 생각에는 왜 유전자를 바꾸는가의 목적 중에 내 팔자를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전자의 목적 자체는 결국 그 인류라는 종의 생존이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이라는 건 사실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나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없다고요? 네, 우주의 중심이 없어요. 정말 시공간 자체가 개도 전부 씨, 팽창하고 개도 씨 얼마 내기 할래요?
5만 원? 저는 뭐 우주에 부르는 대로 중심 가능합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래? 부르는 대로 가능합니다. 우주에 얼마 중심 하시겠어요? 있으면 어떡할 거야? 또 얼마 홍진경 이러지 말고. 야, 진짜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 알겠습니다. 자, 유전자를 바꾸면 팔자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유전자 이야기는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항상 그 팔자를 바꾸기 위해 나 아니면 내 자녀의 팔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시도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바꿔도 팔자가 크게 안 바뀌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든 생각인데 저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학자는 뭐 하는 분들일까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사회학자가 세상이 변질될수록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사회학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막 그렇죠. 새로운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네.